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디지털 자산 시장 및 규제 현황입니다. 저희 이제 금융감독원이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을 감독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적절한 규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될 순서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디지털 자산 개요를 볼 건데요. 주요 리스크 중심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시장 현황, 해외나 국내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외의 디지털 규제 현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국내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어떤 형식으로 논의가 되는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디지털 그 자산 가치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더리움 창업자인 비탈린 부테린이 이게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탈중앙화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로 실제로 이게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탈중앙화가 일부 중앙화가 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 이 탈중앙화로서 발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한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제 블록체인 개념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보안이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서비스가 그 실제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보안 측면을 봤을 때 그 시스템의 보안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시스템의 보안이거든요.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 실제로 디지털 자산에서 보안 수준은 그 거래의 블록체인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이제 거래되는 과정에서 뭐 지갑에 보관되든가 거래소가 탈취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리스크는 앞에 연사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격 변동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2000말 대비 이제 S&P 500이라든가 MSCI 신흥국 지수가 13% 있는데 비트코인은 31% 하락해서 일반 그 금융시장보다 변동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 주요 자산인 그 비중보다도 그 국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실제로 가격 변동성이 심화돼서 투자의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안 되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테라 루나 사건으로 해서 실제로 테라 루나 사태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급락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가 실제로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디파이를 이용한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파이 자산 가격의 하락 시에 담보가 정산됨으로써 이로 연쇄적 가격 하락이 발생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아까 그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파이 집중 리스크도 구조적 취약성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이게 금융회사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디지털 자산이 향후에는 금융 안정성의 실질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 글로벌 은행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익스포즈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하고 동화된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그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할
단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나 금에 투자하거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돈이 어느 쪽에서 움직이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조화 현상이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데이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어디를? 칼라? 죄송합니다. 어느 걸 해야 되나? 이건가? 빨간 거? 레이저고 화살표만.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서비스 유사성인데요.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이, 왜냐면 이제 디파이, 실제로 디파이로 봤을 때는 신용으로 실제로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그 금융시장도 이런 이제 신용으로 그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십니다. 이 표에서 보실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현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를 봤을 때는 5월 말 기준 그 실제로 시가총액이 41%나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금리 인상, 물가 상승에 따른 실물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FTX 사태에 의해서 실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향후에는 이제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실제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2022년 11월 7일에 1조 4천억엔데 FTX 사태 발생으로 2010년 11월 13일 날은 8,400달까지 떨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국내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에 FIU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가상사업자의 실태 조사를 했는데, 국내에 신고된 가상사업자는 35개사고요. 시장 규모는 23조 원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2022년 6월 말 기준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2021년 말 기준은 55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상장 가상자산은 실제로 1371개인데, 중복을 이제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제외하면 638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은 약 1,300만이 등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고객 확인 과정에 걸쳐서 실제로 이용 가능한 고객은 690만입니다. 여기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거래소는 실제로 26개사입니다. 5개사는 원화마켓 중심으로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데고요. 21개는 이제 코인으로만 거래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9개는 이제 뭐 지갑이라든가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실제로 수익이 2021년 말에는 상당히 수익이 좋았는데 2022년 상반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2개 사업자는 제외한 24개사 모두 영업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가총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화마켓 시장이 아까 5개 업체가 하고 있다는데 이게 한 96%를 차지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상장 종목은 약 638개고요.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징은 실제로 그 비트코인 등 이더리움이 이런 비중이 실제로 낮습니다. 국내 거래소가 자체 생산한 이런 그 가상자산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거래가 단기 수세착을 노린 투기 거래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실제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규모는 37.9%인데 국내는 13.6%이고요. 그 다음에 일평균 거래 규모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우에는 5.7%인데 국내는 한 20% 달라서 상당히 그러니까 거래가 많다는 거죠. 잠깐 규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2008년에 이제 그 실제로 한 다음에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 FATF가 이제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제 규제가 시작됐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제 가상자산이 엄청 과열됐었죠. 그때 이제 범정부 대응방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0년 3월 25일에 트래블 룰이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2022년 9월부터 실제로 가입을 하게 돼가지고 실제로 조직에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각투자 신종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각국마다 좀 규제 상황이 다릅니다. S&P 글로벌 2002에서 이제 각국의 그 정책 수립 단계하고 디지털 자산의 정책 그 입장을 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원적 입장에 정책 수립 단계는 중간이고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호주는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킹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규제의 차익은 이제 실질적으로 규제를 왜 하느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 직접적 영향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쭉 넘겨주시고요. 일단 이제 국제적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감독 기관 간의 실제로 역할 분담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C 의장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법안에 대해서 기존 전통시장 규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는 사실 이게 뭐 단일 대우로 가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명확한 규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감독기관 간의 규제 범위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생략하고요. 아까 EU 쪽에서는 교수님이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겨주십시오. 예. 국내 한번 좀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유럽의 미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을 4가지로 구분을 해서 규제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영향을 이제 미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실제로 각 감독 기관에 실제 스테이블코인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책적 방안, 규제 방안을 내라고 해가지고 210일 이내에 이제 보고서를 하는데, 잠정적인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긴 한데 한 7가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는 실제로 미국 규제하고 외에는 이게 이제 그 가상자산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의 규제가 모든 가상자산을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같이 합의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결국에는 이제 증권형과 증권이 아닌 거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증권형은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를 하고 이제 투자 계약 자산으로 규제를 하고, 증권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규제가 어느 수준으로 갈 거냐? 첫 번째는 이제 불공정 거래라든가 감시라든가 소비자 보호 쪽으로 먼저 일단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그 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한 발행, 공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